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에 대해 혹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오늘 이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만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굉장히 다층적인 전문직이더라고요. 어떤 순간엔 법률가 같기도 하고 어떨 땐 교육자, 또 가끔은 위기협상가 같기도 하고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 청소년 지도사라는 직업의 여러 얼굴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시죠. 면접을 준비하시든 아니면 그냥 이 분야가 궁금하시든 오늘 이야기가 끝나면 머릿속에 아주 명확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법적으로 청소년은 대체 몇 살까지일까요? 이게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분야의 복잡성과 중요성을 딱 보여주는 출발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의 정답은 없다입니다. 어떤 법의 잣대를 들이대느냐에 따라 청소년의 범위가 뭐랄까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거든요. 아, 법마다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예를 들면 어떤가요? 가장 넓은 개념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9세 이상 24세 이하를 모두 청소년으로 보고 있어요. 청소년의 권리와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포괄적인 울타리,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9세에서 24세. 와, 초등학생부터 거의 사회초년생까지 다 포함되네요. 그런데 청소년 보호법은 또 다르다고 들었어요. PC방 출입 시간이나 술, 담배 판매 금지 같은 걸 다루는 법이잖아요. 정확합니다. 보호의 관점으로 넘어가면 기준이 확 좁아져요.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유해 환경으로부터 지켜줘야 할 대상을 만 19세 미만으로 딱 정하고 있죠. 22살 청년에게 너는 청소년이니 밤 10시 이후 PC방에서 나가라고 할 순 없으니까요. 그렇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또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연소자로 규정하고요. 아, 그러니까 어떤 법은 청소년의 가능성을 보고 넓게, 다른 법은 청소년의 미성숙함을 보고 보호를 위해 좁게 정의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다양한 법적 정의는 결국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보는 두 가지 시선, 그러니까 권리를 가진 주체로 보는 시각과 보호해야 할 존재로 보는 시각 사이의 줄다리기를 보여주는 셈이죠. 청소년 지도사는 바로 그 팽팽한 주 위에서 균형을 잡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줄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그렇다면 이 지도사라는 역할은 학교 선생님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둘 다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다는 점은 같아 보이는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목표는 비슷한데 가는 길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죠. 학교 교사는 학교라는 정해진 공간에서 정해진 교과서를 가지고 주로 지성 개발을 목표로 하잖아요. 지식 교육이 중심이죠. 그렇죠. 시험 보고 성적 내는 시스템이니까요. 반면 청소년 지도사는 학교 밖 모든 공간이 무대입니다. 교과서가 아닌 활동을 통해 청소년을 만나요. 자연체험, 봉사활동, 문화예술활동 같은 것들이요. 이런 활동을 통해 지식보다는 용기, 협동심, 자존감 같은 덕성 개발을 목표로 합니다. 아, 지성 개발과 덕성 개발. 네, 한쪽이 머리를 채워준다면 다른 한쪽은 마음과 정신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머리와 마음. 그렇게 보니 역할 분담이 아주 명확하네요. 그 덕성 개발이라는 키워드를 뒷받침하는 법적 철학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잠깐 언급된 청소년 기본법의 핵심 이념은 뭔가요? 청소년 기본법의 이념은 한마디로 청소년을 수동적인 존재가 아닌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보장해주자는 거죠. 물론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도 함께요.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국가와 사회가 돕는다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그게 큰 그림을 그리는 일종의 헌법 같은 거라면 실제 활동에 예산을 배정하고 프로그램을 만드는 구체적인 시행령 같은 법도 필요하겠네요. 네,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청소년 활동진흥법입니다. 기본법의 철학을 현실에서 구현하기 위해 수련, 교류, 문화활동 등을 어떻게 또 얼마나 지원할 건지 구체적인 당법들을 정해놓은 법이죠. 아, 기본법이 왜에 답한다면 진흥법은 어떻게 답하는 거군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적 기반이 탄탄하군요. 그럼 이런 법들을 기반으로 실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공간들,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수련관의 차이점도 짚어주시죠. 이름이 비슷해서 좀 헷갈려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숙박 기능의 유무예요. 아, 잠을 잘 수 있느냐 없느냐? 맞습니다. 청소년 수련원은 우리가 흔히 2박 3일 수련회 가던 곳을 떠올리시면 돼요. 생활관, 즉 숙박시설이 있고 주로 산이나 바다 같은 자연 속에 위치해서 심신 단련이나 자연 체험 위주로 운영되죠. 네네. 반면 청소년 수련관은 숙박 기능이 없습니다. 주로 도심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방과 후에나 주말에 숲에 들러서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그런 문화활동 중심의 공간이죠. 정리가 되네요. 숙박이 되면 원, 안 되면 관. 원은 자연 속 캠프, 관은 도시의 문화센터. 이런 느낌이군요. 아주 명쾌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합적인 시설 외에 훨씬 더 전문화된 곳들도 있어요. 자료에 나오는 청소년 특화 시설이 바로 그런 곳인데요. 예를 들면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처럼 특정 목적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시설입니다. 국립시설만 해도 우주체험을 위한 고흥센터, 농업생명체험을 위한 김제센터처럼 아주 세분화되어 있죠. 와, 정말 다양한 인프라가 있네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청소년들의 권익에 대한 부분인데 특히 청소년 알바 10개명이 인상 깊었어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할 때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는지 핵심만 좀 짚어주시죠. 이건 정말 모든 청소년과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이죠. 우선 나이부터 보면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전엔 반드시 부모님 동의서랑 가족관계 증명서를 사장님께 제출해야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근로계약서겠죠. 어리다고 그냥 구두로 약속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일을 몇 시간 동안 얼마를 받고 할 건지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꼭 써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임금 부분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명백한 불법입니다.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받아야 하고 밤 10시 이후에 일하면 50%의 가산임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 퇴직금 항목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1년 이상 꾸준히 일하면 청소년 알바생도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요? 맞아요. 그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그뿐만 아니라 일하다 다치면 당연히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비랑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이런 권리들을 스스로 알고 챙기는 게 중요하고 그걸 알려주는 게 또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노동 현장에서의 권리도 중요하고 학교 안에서의 경험도 중요하겠죠. 자유학기제라는 제도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는데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뭔가요?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과정 중에 한 학기 동안 중간 기말고사 같은 시험 부담에서 학생들을 좀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뭘 하느냐? 바로 자신의 꿈과 끼를 찾는 활동을 하는 거죠. 토론, 실습 수업을 늘리고 다양한 직업 현장을 탐방하면서 나는 뭘 좋아하고 뭘 잘할까 이걸 탐색할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시험 대신 탐색의 시간. 이야, 취지는 정말 좋네요. 제가 10대 때 저런 시간이 있었다면 뭘 했을까 잠시 상상하게 됩니다. 학교 밖에서도 이런 자기 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그럼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 포상제도입니다. 하나는 국제청소년 성취포상제인데요. 만 14세에서 24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신체 단련, 자기개발, 봉사, 탐험활동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달성하면 그 성취를 국제적으로 인정해 주는 거죠.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달성해 나가는 경험 자체가 큰 자산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에 한국형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도 있습니다. 만 9세에서 13세 조금 더 어린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비슷한 활동을 통해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도권 안에서 잘 성장하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여러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학교 밖 청소년들도 있잖아요. 이들을 위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회 안무의 핵심이죠. 우선 학교 밖 청소년이란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자퇴, 퇴학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을 말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전국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즉 꿈드림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꿈드림 센터. 이름이 좋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인가요?
단순히 다시 학교로 돌아가라고 등을 떠미는 곳이 아니에요. 우선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을 다독여주고 본인이 원한다면 검정고시 준비 같은 학업을 지원해주죠. 또 바리스타나 제과제빵 같은 직업 체험을 통해 사회에 나갈 준비를 돕고 자립 지원까지 아주 포괄적인 도움을 줍니다. 세상과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셈이죠. 정말 촘촘한 지원 체계네요. 네. 더 나아가서 정서나 행동 문제로 어려운 게 아주 심한 청소년들을 위해 아예 거주하면서 치료와 재활을 병행하는 국립중앙청소년 디딤센터 같은 전문 시설도 있고요. 자, 지금까지 나온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현장에서 뛰는 청소년 지도사의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느껴집니다. 그 책임을 한 문장으로 정의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현재이자 미래라는 깊은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청소년 지도사의 책임은 봉사와 헌신의 자세로 모든 청소년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가치를 배우고 미래의 자신의 역할을 당당하게 해낼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고 지지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길을 안내하는 역할이라. 그러려면 이론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 대처 능력도 정말 중요하겠네요. 마침 자료에 아주 현실적인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청소년들과 산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다. 지도사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 상황이죠. 이럴 때 가장 중요한 제1원칙은 왔던 길을 되돌아간다입니다. 당황해서 무작정 앞으로 가거나 아래로 내려가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나뭇가지를 꺾어두는 식으로 현재 위치를 표시하면서 침착하게 기억을 더듬어 왔던 길을 되짚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패닉 상태에서는 왔던 길이 기억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도저히 길을 못 찾겠다. 그러면요? 그럴 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계곡을 따라 아래로 내려가는 겁니다. 작은 물길은 결국 합쳐져서 큰 강이 되고 강 주변에는 보통 길이나 민가가 나타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네, 이건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때의 이야기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해가 지면 판단력이 급격히 흐려지고 체온도 떨어져서 정말 위험해져요. 어떻게든 해가 지기 전에 랜턴이나 휴대폰 불빛이라도 확보해서 시야와 심리적 안정감을 찾는 게 생존과 직결됩니다. 와, 단순히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걸 넘어서 청소년들의 안전과 생명까지 책임져야 하는 위기관리 전문가 역할까지 해야 하는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오늘 청소년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정의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 지도사의 역할, 관련 시설과 프로그램, 그리고 이들을 지원하는 제도까지 정말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핵심이 있다면 청소년 분야는 단순히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걸 넘어서요. 법률 지식, 교육 이론, 프로그램 기획 능력, 그리고 방금 나눈 위기관리 능력과 깊은 사회적 책임감까지 모두 요구되는 다면적인 전문 영역이라는 점입니다. 학교에 있든 일을 하든 혹은 잠시 길을 잃고 궁드림센터에 있든 모든 청소년이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게 바로 청소년 지도사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을 당신께도 질문으로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학교 교사는 지성개발을, 청소년 지도사는 덕성개발을 주로 담당한다고 구분했는데요. 인공지능이 지식을 대체하고 인성과 사회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 과연 이 둘의 경계는 앞으로 더 희미해져야 할까요? 아니면 각자의 전문성을 위해 지금처럼 뚜렷하게 유지되어야 할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은 다음 세대를 어떻게 키우고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한국의 아주 독특하면서도 포괄적인 청소년 지원 시스템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한 명의 온전한 시민을 키우는데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법, 그리고 다양한 시설, 또 헌신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 있잖아요. 어떤 대단한 시스템이든 그 뒤에는 그걸 떠받치는 단단한 철학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한국의 청소년 지원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왜? 라는 질문부터 던져봐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걸 움직이게 하는 걸까요? 이 법을 보면요, 핵심은 단순히 보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청소년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고 결국에는 자기 삶을 더 좁게 만들어갈 힘을 길러주는 것. 네, 바로 역량 강화가 진짜 목적인 겁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철학이 대체 누구한테 적용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주는 지도자는 정확히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섬세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여러분, 청소년 하면 보통 몇 살까지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간단한 질문 같잖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 답이 상황마다 달라져요.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한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나 기회에 정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법마다 청소년을 부르는 나이가 제각각이죠? 예를 들어 22살 대학생이다. 그러면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서는 청소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이에요. 그런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성인 근로자랑 똑같은 대우를 받아요. 이렇게 어떤 법의 적용을 받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확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이 시스템에는 아주 특별한 전문가들이 있어요. 바로 청소년 지도서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학교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학교 밖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성장을 돕는 정말 독특한 역할을 맡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학교 선생님이 학생의 머리를 지식으로 채워주신다면 청소년 지도사는 학생의 가슴을 인성으로 그리고 손과 발을 실제 경험으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보완해주는 아주 이상적인 관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누가 이 시스템의 주인공인지 알았으니까 이 중요한 성장이 과연 어디서 일어나는지 그 무대를 한번 들여다볼 차례네요. 바로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된 여러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냥 건물 하나 짓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목적에 따라서 아주 세분화된 시설들이 하나의 네트워크처럼 촘촘하게 연결돼 있어요. 시내에 있는 문화의 집부터 저 멀리 자연 속에 있는 수련원까지 각각의 공간들이 청소년들의 필요에 딱 맞춰서 자기만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세심하게 설계됐는지 알 수 있는데요. 보세요. 하나는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편하게 들려서 놀 수 있는 뭐랄까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고요. 다른 하나는 며칠 동안 아예 자연 속에서 지내면서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그런 몰입형 캠프 같은 곳인 거죠. 자, 이제 사람도 준비됐고 장소도 마련됐습니다. 그럼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어떻게 이 청소년들의 잠재력을 끌어낼 거냐는 거죠.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활동이랑 프로그램 안으로 한번 쑥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스템의 심장부에는요, 4가지 종류의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첫째,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자율활동. 둘째, 같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뭉치는 동아리 활동. 셋째, 우리 동네를 위해 뭔가를 해보는 봉사활동. 마지막으로 내 미래를 그려보는 진로활동까지. 바로 이 4개의 기둥이 청소년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시스템은 시야가 굉장히 넓어서 한국에만 머물지 않아요. 국제 청소년 성취보상제 같은 프로그램을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무려 전 세계 144개국에 있는 또래 친구들과 연결이 돼요. 이게 그냥 외국 친구 사귀는 수준을 넘어서 진짜 글로벌 시티즌으로 커나가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큰 그림을 봤다면 이제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청소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부딪히는 순간들, 특히 도움이 정말 간절할 때 이 시스템이 과연 어떤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생애 첫 아르바이트. 엄청 설레기도 하지만 동시에 좀 막막하고 두렵기도 하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이 중요한 순간에 과연 어떤 보호장치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저는 이 청소년 알바 10계명이 정말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그 어렵고 복잡한 노동법을 계약서는 꼭 종이로 써라, 최저임금은 받아야 한다처럼 청소년들이 딱 듣고 바로 이해해서 자기 권리를 챙길 수 있게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이야말로 진짜 실용적인 힘을 실어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 시스템이 얼마나 폭넓은지를 알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모든 청소년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솔직하게 인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는 공식적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이건 너희도 우리 지원 시스템의 소중한 구성원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마치 든든한 안전망처럼 이 꿈드림이라는 센터가 바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받아주는 곳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해주는 상담부터 다시 공부하고 싶을 때 도와주는 검정고시 지원, 그리고 직업 훈련까지. 이 친구들이 다시 자기 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오늘 한국의 정말 인상적인 청소년 지원 시스템을 쭉 훑어봤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냥 와, 대단하다 하고 끝내기보다는 우리 다 같이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잘 짜인 시스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청소년들이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과제는 과연 뭘까요?